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학자이자 시민단체 운동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서 청와대에 입성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자신을 어공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됐다 이런 뜻인데요. 그가 과거에는 재벌 저격수라고 불렸는데 앞으로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기업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비즈니스포스트의 이규현 기자와 함께 김상조 정책실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의 기업정책부 이규현 기자입니다. 사실 이걸 또 알아보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왜 김상조 정책실장을 임명했는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대기업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상조는 정책실장의 역할을 경청하고 협의하는 자리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대기업과 관계를 맺어나갈 때 경청과 협의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 재벌 저격수다 이런 별명이 있었던 거 생각하면 굉장히 의외의 대답인데요. 왜 그렇게 바뀌었죠? 네, 현재 문재인 정부가 펼치는 경제정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경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외 여건은 불확실하고 일자리 시장 상태도 좋지 않고 믿었던 수출도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경제정책에 현재 방점을 싣고 있는데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여기에 더해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를 3대 핵심 신산업으로 선정해서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그 정책의 대부분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해서 경제 부진에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핵심 신산업,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180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고민하고도 좀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혁신성장, 또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러한 기조는 좀 지켜야 되고 그 대신 또 기업의 주머니들을 열어서 투자는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과 협의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임명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김상조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했기 때문에 정책 기조를 완전히 흔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 그와 대기업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정책실장이 된 다음에 기업과 소통을 더욱 잘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전통적인 경제 관련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있을 때에도 대기업의 구조개혁 변화 이런 부분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긴 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약간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지금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은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고 김상조 실장은 대기업과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협의를 해나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기업과 어떤 관계를 가질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했었던 그의 말을 좀 살펴보면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들을 했었죠? 당장 정책실장이 된 뒤에 한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정책실장이 돼도 기업이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다. 공정위원장 시절보다 재계와 적극 소통하는 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공정위원장 시절과 비교를 해도 이미 대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유연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예고를 한 것이기도 하고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말인데요. 그러면 시민단체 운동가 시절에는 어떤 말들을 좀 했었나요? 2012년 한겨레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재벌개혁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채찍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더 전에 2004년에 했던 얘기인데요. 재벌, 즉 자본 파업의 가장 큰 수단은 투자다. 투자로 정부의 개혁적 정책을 보수하려는 의도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요, 이제는 자신이 기업의 투자까지 유도해내야 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까요?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럴 때는 투머치 토커라는 점에 참 감사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대답이 될 말을 먼저 꺼냈는데요.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뀐다. 이 말을 예시로 들면서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예, 듣고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민단체 운동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정말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 따라서 대기업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협의해 나가는 이런 과정까지 쭉 이어나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그 경청과 그리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이 좀 생각나는데 삼성그룹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할까요? 김상조 정책실장이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바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채찍질보다는 조언과 논의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상조 실장이 했던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인 신사업 이야기 적극적으로 좀 결정을 하고 이제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배구조든 사업구조든 책임 경영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경영 현안을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건 김상조 정책실장이 바라는 형태는 아닐 겁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계열사의 의사결정을 개별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총수는 그룹의 방향을 알리고 외부와 소통하는 조정자나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룹을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그 그룹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했던 얘기들을 쭉 보면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조언을 했는데요. 듀얼 어프로치라는 방식으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조언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은 2016년에 해체됐고요. 그 후속으로 나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식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관련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김상조 정책실장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그 김상조 정책실장이 과거에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구조조정본부 그리고 미래전략실 여기에 굉장히 쓸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말이죠. 네,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가 대표적인 말인데요. 그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안 지고 불법행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 게 대표 사례입니다. 하지만 김상조 정책실장은 삼성그룹과 관련해서 이전보다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를 결정하는 등 3세 경영인들이 윗세대와 확실히 다른 인식을 거쳤다고 본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 이재용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얘기하면서 삼성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이와 같은 흐름에 굉장히 좀 도움을 주고 그 대신 또 삼성이 과거 같은 그런 잘못을 하지 않고 그들의 자발적 변화가 안착되기를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상조 실장이 삼성그룹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김상조 실장이 예전엔 삼성그룹의 저승사자였지만 이제는 마중물에 가까운 관계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마중물로 경제 정책의 기반을 좀 닦아놓으면 삼성이 펌프물처럼 새로운 사업들을 펼쳐내고 이것이 한국 경제 발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또 그 스스로 체질 개선도 해나갈 거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내놓은 그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결국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미래 먹거리 사업하고 일치하고 있는데 그런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 삼성전자를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1위로 만들겠다라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약속하기도 했고요.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앞으로 그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김상조 정책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기업의 얘기를 경청을 하고 그리고 지원하고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때마침 김상조 정책실장이 임명된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원한다면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있은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5대 그룹 총수와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기업과 소통하겠다는 것 이걸 좀 먼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죠.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기업 총수들 만나고 이야기를 듣겠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말이죠.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사실 그 현대차 그룹에 관해서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게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정위원장 시절을 보면 앞으로도 긍정적 발언과 지원을 해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3월에 그 이사 선임과 배당 등을 놓고 헤지펀드 엘리엇과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정책실장은 현대차는 시장의 평가를 고려해 사회이사 후보를 선정한 점에서 과거보다 중요한 변화와 진전을 보여줬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기아차를 되살린 것. 여기에서 이 능력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구심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김상조 정책실장이 2003년에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당시 현대차 부사장으로 승진했을 때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재벌 2세의 불법 승계 제동을 걸 유일한 수단인 현대차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그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그 지배구조 개편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실 김 실장은 정말 잘한 부분은 아낌없이 칭찬을 해줍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칭찬이 다른 기업도 좀 보고 배워라. 이런 걸 그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임 경영을 해내는 그런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여기에도 좀 긍정적으로 지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하지만 공정위가 5월에 현대글로비스 등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현대차그룹이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현대차그룹은 순환투자고리나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들이 그 삼성그룹을 얘기하면서 정부의 그 마중물 역할을 얘기했는데 현대차그룹에도 똑같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분석하려면 먼저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현안이 뭔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소차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실장은 경제 전반을 다룹니다. 그리고 정부의 수소차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선 부회장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협의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사실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 정책에서 현대차그룹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란 정책을 보면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의 생산 능력을 연간 50만 대를 끌어올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목표를 살펴보면요. 그 실제로 수소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이 수소전기차의 실질적으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수소차 분야에서는 현대차그룹과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적극 밀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앞서 경청과 협의를 약속했던 대로라면 수소차에 관련된 규제 완화라던가 수요 지원 등을 지속을 해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계속 도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그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연초에 각국 정부에게 여러 가지 요청들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수소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영역에서 많은 수요를 좀 이끌어달라.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두고 유독 왜 현대자동차에만 이런 그 혜택을 주느냐. 이런 시민단체의 비판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시민단체 운동가였던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 부분에서 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이 김상조 정책실장과 현대차그룹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와도 연관돼 있는데요. 김상조 정책실장이 2019년 5월에 한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을 보면 수소전기차 같은 혁신성장 산업 분야의 핵심축은 대기업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자동차 대표 기업인 현대차그룹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협력회사 상생과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는 사실 그 공정경제에만 신경 썼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기 때문에 혁신성장, 경제 전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김상조 정책실장이 현대차그룹과 좀 더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김상조 정책실장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을 집중 분석한 결론은 유연성입니다. 이제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됐고 안 좋은 경제 여건 속에서 대기업의 우호적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위치가 바뀔 때마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공정위원장 시절에 실제로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경청과 협의를 통해 유연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저는 그 신조와 갈망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클린턴은 그 단순히 색소폰만 불고 그리고 성추문만 만든 그런 대통령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조직과 브레인을 총동원해 10년 뒤 미국의 방향과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1일 민주당의 새로운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드 파크 선언을 내놓습니다. We believe, we believe, we believe로 계속되는 선언문은 주옥 같은 명문에 명쾌함과 단호함과
치밀함과 따뜻함을 담고 미국의 고민과 미래에 대한 해답을 아주 상세하게 쏟아냅니다. 그리고 특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잭슨의 신조와 혁신에 대한 루즈벨트의 갈망도 담아놓았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대기업의 올바른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굳은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게 자리 잡고 동시에 큰 발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깊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10년 뒤에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CEO 톡톡 이것으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